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얘기를 일부에서 이원재 랩 2050 대표와 얘기를 하다가 금 마무리가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논의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정책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가 논쟁적인 부분이 시작이 되자마자 끝났습니다. 사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원재 대표는 재원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은 가짜 뉴스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죠.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라서 그럼 앞으로 차근차근 저희들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정치권 얘기 좀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아직 명확하게 구도가 안 짜졌습니다. 이낙연 의원도 당권에 도전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은 아니고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대선보다는 당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우겠다. 출마를 하면은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좀 복잡한 상황인데 관련 얘기 좀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계호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가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요. 그죠? 예,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8.29 전당대회 준비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고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네. 출마하는 분들 그 후보군도 현재 설왕설래 하고 있어서 네.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계호 의원님도 여기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최고위원 출마를 하시는 거죠? 예, 제가 호남에 본의 아니게 3선으로서 최다선이 됐습니다. 네. 제가 광주 전남북에. 그래서 호남의 이 목소리를 중앙정치권에 굴절없이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현재 지금 신중하게 출마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검토 단계신가요? 예, 그렇죠. 아직은 전당대회가 꽤 남아 있고 예. 또 이제 당대표 선거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좀 판단해서 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이계호 의원께서 예.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낙연 의원이 예. 당권에 그렇게 관심이 큰 상황이 아니다, 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예.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 당권 도전 안 한다는 뜻인가 이게 어떤 뜻이에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당권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게 분명히 사실이고요. 예. 그보다는 여러 의원들과 네. 서로 교류 관계를 넓히면서 또 본인이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 공부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후로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위기에 처한 이 국난 네.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극복에 직접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주셔가지고 요즘은 상황이 좀 그때하고는 좀 바뀐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가 선언만 공식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당권에 도전하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야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예. 그런데 이게 7개월짜리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에 나가게 되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당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7개월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네. 지금까지 쭉 여러 사례를 놓고 보면. 네. 7개월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막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21대 국회 177석이라는 정말 그 메모드 의석을 네. 국민들이 민주당에 안겨주셨는데 네.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개혁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정말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또 강력하게 네. 반드시 뒷받침이 좀 돼야 된다. 네. 그런 이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 리더십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이제 이 당을 이끌어서 네. 그러한 뒷받침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또 그 7개월이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근데 7개월 뒤에 당대표가 바뀌게 되면은 뭐 재보궐선거라든가 뭐 대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나 우려들이 있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당권에 공백이 있을 수가 없고요. 예. 당대표가 설령 이제 사퇴를 하더라도. 예. 최고위원들이 이제 물론 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있는 거고 혹시 그렇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당 운영의 사례들을 보면 비대위 체제랄지 아니면 그런 체제로 해서 충분히 그러한 공백을 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3번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당이 큰 흔들린다거나 위기로 간다거나 거기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그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덩치가 큰 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대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염려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게 당권과 대권을 독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당권이라는 게 당을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당권에서 배제돼서 제껴놓고 그렇지 않는 분들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그럼 그 뒤에서 뒷받침하고 응원이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카운터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낙연 의원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겠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를? 대권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당연히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이제 각자 의견이 자유롭게 그런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의원이 당권을 잡게 되면은 대선에 안 나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말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평소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전 의원님이시긴 합니다만은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정확히 저는 말씀의 뜻을 아직 파악을 진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 뜻이 뭔지는 모르시겠다. 지금 이제 이낙연 의원이 워낙 그 지지율도 높고 이래가지고요. 다른 어떤 견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의원이 당권에 도전을 하게 되면 다른 후보군들이 합종 연행, 연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도를 보십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누구하고 또 어떤 계파가 누구를 지지를 하고 또 그런 등등의 얘기들이 다양하게 불출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다소의 합종 연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큰 대세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이낙연 의원께서 독주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낙연 의원도 여러 후보 중에 하나로서 열심히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이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대세론이 있긴 하지만은 검증을 하자 뭐 견제 심리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두 분이 워낙 가까우시니까 이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 대표로서 만약에 우선 출마하신다면 장점은 뭐 안정감, 역량 또 뭐 원활한 대외관계 그리고 주변과 화합 뭐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굳이 단점을 뭐 지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워낙 철저한 완벽을 기하기 위한 노력 이게 뭐 철저하는 게 도리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는 뭐 단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단점이 아니라 그 장점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점으로 보셔야 되면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오랫동안 같이 옆에서 이제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뭐 큰 단점은 없다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그러한 점이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좀 주고 그런 거 아니냐는 게 단점으로 지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당내 세력이 없다는 거 뭐 일종의 뭐 주류로 보기 힘들다. 그리고 당내 이제 그런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이낙연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이해 의원하고 이게 몇 분 안 되시잖아요. 당내 세력이 없다는 건 이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우선 이낙연 계라고 굳이 뭐 말을 하기도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저를 비롯해서 몇 분밖에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군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낙연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뭐 나타나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뭐 이낙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 앞으로 그 확장성은 굉장히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합종 연예인 뭐 그것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전개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의원의 포용력이 뭐 상당히 힘을 탈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너무 길게 했네. 이낙연 의원 얘기를. 자, 국회 얘기 지금 국회 문 여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렵잖아요.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중진 의원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좀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대 여당으로서 이렇게 야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협상의 동력을 좀 끌어내야 될까요? 우선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외부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야당에 양보해라. 그거죠. 그가 하나인데 지금 모든 이제 국정의 개혁 활동이 20대 국회 때 미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진한 그 이유를 또 따지고 보자면 법사위의 발목 잡기가 가장 컸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국정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확보하고 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뭐 법사위 운영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권능을 놓고 볼 때 반드시 법사위는 제1당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몫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협상이 돼야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 의석이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 주장은 당연히 야당에 비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또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전제로 하고 이제 물론 뭐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하겠습니다만은 협상을 잘 진행해서 그 전제하에서 빠른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또 그러한 노력들을 여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계 의원께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게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워낙 법사위 발목 잡기가 뭐 20대 국회 때 뭐 노골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다 온 국민이 아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또 압도적인 지지를 민주당이 해줬거든요. 그러한 점을 함께 판단을 하는데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관계 얘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북한이 통신 연락 완전히 다 끊어버렸잖아요. 아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요. 예. 이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관, 이 대북관과 대북 정책이 불러온 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아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를 뭐 지금까지에 비해서 과거 보수 정권보다 유화적으로 해온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한반도의 평화가 갖는 여러 가지 국가 운영 체계 전반에 있어서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과 계속 긴장 관계가 거듭되고 오르면 대외적인 뭐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부담을 지게 됩니까? 네. 그런 면을 고려를 해보면 북한과 이제 화해 무드, 평화 무드를 가져가는 것이 이 국정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비난 일반으로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쭉 어떤 불만들이 쌓여 있겠지만은 북한에서 이번 통신 단절 사태의 어떤 방아쇠는 그 대북 전단이었어요.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이걸 민주당에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계호 의원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된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떤 것도 제도화가 될 수 있고 또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 국민들이 북한과 원활한 평화 무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모한 대북전단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금지하는 법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었습니다.